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바로 네팔과 대영제국 사이의 복잡하고도 흥미진진한 역사입니다. 흔히들 주권 수호라고 하면 그 자체로 해피엔딩, 완벽한 승리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과연 그 진정한 독립의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그 깊고 놀라운 내막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 조금 불편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질문을 하나 던져보죠. 식민 지배를 받지 않고 독립국가로 남기 위해 네팔은 실제로 어떤 대가를 치러야만 했을까요? 제국주의 시대에 끝끝내 살아남은 영웅적인 이야기 이면에는 늘 뼈아픈 선택들이 숨어있기 마련이거든요. 이 상황을 기가 막히게 꿰뚫어본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네팔은 외세에 의한 재정적 착취는 피했지만 현대 경제는 스스로를 착취할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들의 수입으로 연명하고 있다. 와, 정말 날카롭지 않나요? 이 문장은 단순히 주권 국가라는 엄청난 자부심을 넘어서 그들이 역사적으로 감내해야 했던 현실적인 거래와 아픈 대가들로 우리의 시선을 확 돌려놓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식민지화되지 않은 왕국, 네팔에 대해 알아보죠. 주변 이웃 지역들이 영국을 위한 강제노동이나 자원수탈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네팔은 아주 훌륭하게 유럽의 공식적인 식민 지배를 막아냈습니다. 영국의 그 착취적인 철도망 같은 인프라가 들어오는 것도 단호하게 거부했고요. 덕분에 자신들만의 고유한 언어, 종교, 그리고 역사적 기록들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식민지 식민으로 살아야 하는 그 억압적인 심리적 상처를 입지 않았다는 거, 이게 정말 큽니다. 자신들의 문화적 존엄성을 완벽하게 지켜낸 거죠.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갈게요. 생존을 위해 영국과 맺었던 동맹, 그 치열했던 지정학적 체스 게임을 살펴보겠습니다.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숨가쁘게 이어졌던 조약들을 쭉 한번 훑어볼까요? 1815년 영토의 3분의 1을 내어주는 쓰라림 속에서도 주권을 지켜낸 수가울리 조약, 그리고 1835년 다르질링을 영국에 임대해준 조약, 마침내 1923년에는 찬드라 슌쉘의 총리의 주도하에 그 거대한 제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우호 조약까지 맺게 됩니다. 네팔의 통치자들이 자신들의 주권을 지켜내기 위해 정말 어마어마한 외교적 수완을 발휘한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숫자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20만입니다. 사실 1923년에 그 화려한 외교적 승리를 얻어내기 위해 네팔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거든요. 제1차 세계대전에만 대영 제국을 방어하기 위해 무려 20만 명의 네팔 구르카 용병들이 파병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피와 희생이 바로 그 독립의 값비싼 청구서였던 셈이죠. 이게 바로 네팔이 직면하게 된 역사적 모순의 핵심입니다. 물론 구르카 용병들이 고향으로 보내온 돈이 농촌 가족들의 생계를 이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된 건 맞아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국가에서 가장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잘 훈련된 젊은 청년들을 대거 해외로 내보낸다는 건요, 결국 네팔이라는 나라의 국내 경제와 인프라를 발전시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핵심 노동력을 스스로 없애버린 거나 마찬가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다르질링과의 대조를 통해 엇갈린 두 지역의 운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팔과 바로 그 이웃 지역의 운명은 정말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주권을 지켜낸 네팔은 라나 과두 정치 아래에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험난한 비포장 도로가 전부였죠. 반면에 바로 국경 너머 다르질링과 시킴은 어땠을까요? 식민 지배를 받거나 영국에 임대되었던 이곳은 아주 촘촘한 철도망으로 연결되었고 화려한 요양시설 같은 현대적 인프라가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들어섰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건 영국이 이 다르질링을 개발할 때 네팔 내에 일자리가 없어서 국경을 넘어온 네팔 이민자들의 노동력을 쏙쏙 뽑았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파트, 주권의 대가입니다. 내부적으로 고립을 선택했던 이유를 파헤쳐보죠. 대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1846년부터 1951년까지 권력을 꽉 쥐고 있던 세습 총리 가문, 이른바 라나 과두 정치의 실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를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해 완전한 국가적 고립이라는 카드를 의도적으로 빼들었습니다. 영국의 인프라에 대항할 자체적인 시설을 짓기는커녕 도로, 학교, 산업시설을 짓는 것 자체를 엄격하게 틀어막았죠. 한마디로 국가가 발전하고 똑똑해지는 걸 막아서 오직 자기들 입맛대로만 왕국을 쉽게 통제하려고 했던 겁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는지 보여주는 기막힌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1920년대에 네팔 정부 고위 관료들이 탈 자동차가 카트만두로 들어올 때 차가 다닐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멀쩡한 자동차를 수많은 부품으로 산산조각 분해를 했습니다. 그걸 수많은 짐꾼들이 등에 짊어지고 그 가파른 히말라야 산맥을 허걱대며 넘어온 뒤에야 다시 조립해서 타고 다녔다는 겁니다. 인프라가 없었던 건 네팔 사람들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절대 아니었어요. 전 세계가 한창 산업화의 기적을 맛보고 있을 때 철저히 자발적인 고립 정책으로 국가의 팔다리를 스스로 마비시켜버렸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현대의 이주경제. 그 기나긴 고립이 남긴 장기적인 상흔들을 살펴보죠. 과거의 고립 정책이 오늘날 얼마나 극심한 무역 불균형을 만들어냈는지 한번 보시죠. 네팔은 영국의 폐슈미나 수공예품, 전통종이 같은 비산업적의 상품들을 수출합니다. 반대로 영국으로부터는 거대한 중장비, 차량, 현대식 설비들을 수입하고 있죠. 역사적인 고립 탓에 자체적인 산업화를 이룰 수 있는 골든타임을 완벽하게 놓쳐버렸고 그 결과가 이렇게 뼈아픈 무역 적자의 현실로 굳어져 버린 겁니다. 지금 네팔 경제의 놀라운 현실이 수치로 증명됩니다. 무려 네팔 전체 GDP의 27%, 와, 어마어마한 비율이죠. 이 돈이 전부 해외에서 피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의 송금에서 나옵니다. 기반 시설도 산업도 턱없이 부족한 국내 경제가 그나마 붕괴되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최후의 생명선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정말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 매년 무려 50만 명이 넘는 네팔의 젊은이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 해외 노동시장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영국, 미국, 호주, 그리고 중동의 걸프 국가들까지. 여기서 진짜 놀라운 포인트가 뭔지 아시나요? 그들의 조상들이 피 흘리며 그토록 필사적으로 피하고자 했던 과거의 식민 제국들, 바로 그 식민지 시대에 구축된 경제 시스템 속으로 이제는 후손들인 네팔의 청년들이 제발로 걸어들어가 땀 흘려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가 기능적인 경제를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이 문장 정말 뼈 때리는 말 아닙니까? 굳건하게 국경을 지키고 주권을 보존해서 식민 지배의 끔찍한 트라우마와 문화적 말살을 피해간 것. 이건 의심의 여지 없는 네팔 역사의 위대한 업적입니다. 하지만요, 라나 정권 시절 그들이 스스로에게 냈던 치명적인 고립의 상처들 때문에 아무리 그 역사가 눈부시고 자랑스럽다 한들 그것만으로는 오늘날 국민들의 배를 불려줄 수 없다는 냉혹하고도 씁쓸한 진실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호기심을 콕 찌를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지며 오늘 해설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토록 깊고 단단한 주권의식을 지켜낸 이 나라가 이제는 뿔뿔이 흩어져 버린 소중한 청년 노동력을 고향으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팔이 단순한 인적 자본의 수출국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진정한 국내 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한 숙제, 여러분도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흥미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